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셀비온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 셀비온 관련해서 녹화를 몇 번째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뭐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하다가 또 중단하고 그래서 그 중단한 것들을 엮어서 내려다가 그냥 오늘 그냥 다시 촬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음, 다시 녹화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이 녹화할 때는 녹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취재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를 올릴 때 보통 이제 이게 회사 계정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올리고 나면 업로드하고 나면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바꾸는데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 계정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제 개인 계정으로 전환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답변도 많이 해드리고 또 뭐 나름 또 인사도 하고 반응도 하고 뭐 그랬는데 댓글을 쭉 달면서 또는 댓글 달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셀비온 그다음에 이제 뭐 오스테오닉 이런 종목들 좀 또 큐라클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어 사실 뭐 제가 쓴 기사들도 기사 뒤에 취재 뒤에 사실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어서 모두 다 유튜브를 해드리면 좋지만 이거 뭐 지금 저희가 뭐 유튜브 지원 인력이 넉넉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의 퀄리티를 보시면서 충분히 추측하셨겠지만 이 제가 이게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하고 제가 또 자막을 넣고요. 자막 그러다 보니까 오탈자가 좀 많습니다. 이거 막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데 뭐 취재를 하면서 그 자막까지 막 영상을 두 번, 세 번 볼 여건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어서 자막을 넣고 뭐 대충 검수하고 이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좀 자막 오탈자가 사실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또 여기 유튜브 계시는 분들은 조롱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작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 왜 오탈자가 나갔지?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영상 보니까 매지온이 어예인데 아예 이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노트북 화면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이제 이게 뭐 전체 화면을 자막을 다 보면 모르겠는데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화면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노트북 화면이 가뜩이나 작은데 그거를 뭐 4분의 1 이하의 화면으로 이제 분할이 된 상태에서 이 편집 자막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핑계라면 핑계인데 여튼 자막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썸네일 있잖아요. 그 그래픽도 제가 만들고 업로드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영상을 다 뜰 수가 없어요. 사실 기사를 할 때마다 좀 영상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취재의 그 뒷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좀 공유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종이 물컵으로 치면요 물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요 흘러내리는 거 있죠. 사실 요게 기사거든요. 이만큼은 기사가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뷰를 1시간, 2시간을 했는데 기사로는 한 장이 나가니까 뭐 그걸 읽는다라고 치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들은 건 1시간,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씩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압축해서 나가다 보니까 많은 의미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희석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좀 풀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근데 사실 제 기사를 뭐 여기
꾸준히 보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여기 제약 바이오 와서는 굉장히 길게 쓰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기사를 쓰면 원고지 한 10매 정도? 그러면 200자 원고지 한 매가 200자니까 10매면 2000자잖아요. 2000자 잘 안 넘겼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뭐 저도 금융 쪽에 굉장히 오래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2000자를 잘 안 넘겼던 것 같고 정말 미친 듯이 길다 이러면 한 2500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뭐 3000자 뭐 좀 쓰다 보면 4000자 근데 그 4000자를 할 말이 많아서 4000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설명을 엄청 많이 넣어요 중간에 설명 막 넣다 보니까 기사가 길어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데일리라는 매체가 경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지처럼 어렵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너무 이제 뭐 쉽게 쓰다 보면 또 항의 전화가 옵니다. 이 업체나 아니면 이제 연구자들로부터 이 뜻이 많이 왜곡됐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쉽게 쓰는 거. 사실 이게 평생의 숙제인 것 같고 뭐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사를 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보다 유튜브에서 말로 풀어드리고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더라. 제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팍팍 뜨고 싶은데 지원하는 인력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항상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일주일에 7번 영상을 뜨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라이브를 하고 뭐 유튜브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글보다는 말이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요즘 해봅니다. 그래서 어, 좀 유튜브로 좀 자주 만나고 싶은데 여의치 않네요. 여하튼 오늘 셀비언 가지고 왔고요. 셀비언은 이게 좀 미리 뭐 좀 스토리가 좀 장대한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앞에 좀 각설이 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점프를 하셔갖고 뒤에 좀 본 얘기 나오는 거에 본론 뭐 설명하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좀 각설과 잡담에 좀 어, 잡담을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금방 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이제 방사성 의약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플루빅토의 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퓨처캠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모르겠어요. 저랑은 좀 관계가 깊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어, 홍보실 1차 라인 정도에서는 연결이 됐는데, 뭐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면 홍보 직원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는 좋은 기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회사의 키플레이어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연구소장이든 연구원이든 아니면 대표이사든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어떤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두지휘하는 또는 비즈니스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연결이 굉장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요청했는데 빠꾸 먹고 빠꾸 먹고 빠꾸 먹고 빠꾸 먹다가 모 경쟁 매체에서 대표이사 단독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죠. 아씨, 여기랑 나랑은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굉장히 소심하죠. 그래서 어, 안 썼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 뭐 내가 뭐 쓸 데가 없나. 뭐 이 세상에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 뭐 많게는 또 수천 개 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열심히 더 취재하고 기사 쓰겠다.
아주 좀 삐져 있었어요. 삐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게 삐졌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눈길을 곁눈질을 하면서 이제 쭉 왔는데, 이 셀비온이라는 업체는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유진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하드 캐리하면서 왔는데 제 동기입니다. 동기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와발이잖아요. 제 동기에,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기에 나와발이라서 쓰려고 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 기사 한두 번만 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싶은 욕심이었다기보다는 방사성 의약품을 한번 그 좀 뭐라 그럴까 깊숙이 들어가서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기사를 쓰면서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셀비온도 뭐 계속 이제 유진 기자가 많이 다루겠지만 저도 한번 이거를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나 치료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조건부 허가가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허가 신청이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상용화가 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플로빅토라는 저 치료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왜 생기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보면 여기 뭐 파미데일리만 와서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에만 와서 또는 김지환 기자한테만 와서 들을 수 있는 독창적인, 그 독창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단독에 가까운 그런 내용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뉴팩트를 기대하셨다 그러시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고요.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좀 던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래 이거는 김 기자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동의하면 뭐 넘어가는 거고, 아우 김 기자님 이거 완전 잘못 짚으셨는데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아니면 지식 수준이 굉장히 얕으신데요,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댓글로 우리가 한번 소통을 해보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셀비온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가 오늘 방송의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유튜브 채널 닫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있는 뭐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을 뭐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거는 셀비온의 핵심 관계자와 그래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어, 그리고 진행 상황을 한번 물어봤다 정도가 좀 차별점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다른 매체 또는 다른 기자 또는 뭐 우리 이데일리 안에서도 유진희 기자가 다 다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솔직한가요? 오늘 방송이 막걸리도 안 마셨는데 약간 음중 방송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근데 뭐 벌써 15분 지나가네요. 일단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제가 그러면 김지현 기자는 왜 이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사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오탈 글자가 여기, 사자입니다. 사자. 방사성 의약품.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예쁘죠? 여튼 그러면 이제 플로빅토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의 플로빅토 같은 경우에는 루테튬 177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약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루테튬 177 가지고 약 만드는 회사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물질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이라고 하면 물질이 다 다르잖아요. 작용하는 물질이 다르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항암제라고 합시다. 암세포에 타기 다는 이 항암제 폭탄이잖아요. 암세포에 가서
빵 터뜨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이 다 다른데, 방사성 의약품은 만약에 이게 뭐 루테튬 177이다 하면 다 똑같이 루테튬 177입니다. 노바티스도 루테튬 177, 뭐 퓨체켐도 루테튬 177, 그다음에 이제 셀비온의 포큐보타이드도 루테튬 177,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물질이 똑같다라는 건 뭐죠? 얼마나 암세포에 이거를 잘 전달하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물질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암세포에 얼마나 잘 전달해서 잘 죽이느냐. 그러면서 부작용은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예. 같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같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우리는 집을 이렇게 졌어. 우리는 이런 설계도로 이렇게 졌어. 이 집 모양이 다 다른 겁니다. 재료는 다 똑같은데 그 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으로 설명드리기도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게, 집이라는 거는 모양이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소위 말해서 암세포를 타깃하는 그 물질 자체가 같기 때문에 집으로 설명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하면, 같은 소나타를 타고 목, 암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갈 거냐, 이 방법이 다 다른, 뭐 이런 비유가 차라리 더 뒤에 드린 설명이 좀 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치료제 분야가 되게 재밌다.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로 약을 만드는데도 이게 다 뭐 제네릭도 아니고 다 각각의 신약으로 인정을 받고 간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가보죠.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용어가 뭐냐면 이제 방사성이 있고 방사선이 있잖아요. 그럼 방사선과 방사선 차이는 뭐냐면, 방사성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루테튬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루테튬 177 같은 거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러는데, 요런 걸 가지고 만든 의약품을 방사성 의약품. 요거는 루테튬 177은 방사성 물질이 되겠죠. 그럼 방사선은 뭐냐? 방사성이 쪼개지면서 알파파, 뭐 베타파, 뭐 감마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파가 나오잖아요. 그 파를 이용해서, 그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 그거는 방사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방사성, 치료는 방사선,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방사성 의약품이 되는 거고 방사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에도 그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편집을 미친 듯이 하거나, 지금 벌써 20분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미친 듯이 유튜브를 점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20분 지나갔습니다. 자, 기사 제목 보면서 하나씩 가면서 부연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뭐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학부는 문과고요. 학부는 문과입니다. 잘 몰라요, 사실. 되게 막 어려운 기사 쓰고 있지만 잘 모르고, 석사랑 박사는 제가 뭐 대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여기서는 이과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박사는 사실 뭐 문과와 이과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분야였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서 제가 물리광학과 기하광학의 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특강식으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두 학기에 걸쳐서 각각의 과목을 학점을 취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광학에서 다루는 뭐 알파, 베타, 감마와 또는 X선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범위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핵, 원자력 또는 원자핵 공학
뭐 이 정도 깊이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명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밑밥을 까네요, 제가. 그래서 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튼,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루빅토 독점 구조 흔들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서 제대로 시판돼서 말기 전립선암 이거의 방사성 의약품으로 지금 돈을 버는 거는 노바티스 플루빅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해서 우후죽순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온 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셀비온이고, 셀비온이 최근에 이제 이상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도면 플리빅토와 충분히 경쟁 구도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적어도 국내 시장 안에서는. 효능이 더 좋고, 가격이, 부작용이 더 낮고, 가격은 더 싸고, 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시장을 선점한 의약품을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셀비온이거든요. 그리고 이상이긴 한데 임상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해가 된 게 한 5년 전부터 조건부 허가를 노리고 지금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모수가 너무 적으면 핏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는 약간 경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꽤 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뭐 충분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넣는구나. 그러니까 플랜대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능과 부작용,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낮고 이걸 앞세운 셀비온이 5,400억 시장을 정조준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54억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왜냐면 약 하나가 2,70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2,700만 원인데 뭐 플루빅토가 뭐 1년에 6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뭐 1년에 6번이고 한 번이고 떠나가지고 다 했을 때 5,400억이에요. 다 했을 때. 이 환자들이 다. 근데 급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급여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 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자, 돈 많은 1%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한다고 봤을 때 1%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럼 최대 몇 퍼센트 갈 거냐? 급여가 안 되는데. 한 5% 정도 하지 않을까요? 5%? 급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걸 넘어가려 그러면 급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5,400억 정조준이라는 거는 임상 3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등재가 됐을 때의 시장 규모입니다.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는 치료제. 그때가 됐을 때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조건부에서는 1%면 54억이고 5%면 뭐 한 250억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 조건부 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뭐 상반기에 결판이 날 건데, 뭐 제 계산으로는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 정도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는 말아달라. 그 얘기도 드리면서 갈게요. 아직 한 줄도 못 했나요? 이제 한 줄 제목 하나 있나요? 예. 그래서 의미는 그렇고요. 그래서
강력한 선택지로 부상했다. 뭐 맞는 얘기죠. 효능은 임상 결과로만 놓고 보면 좋고 부작용은 낮았고 가격은 쌌기 때문에 뭐 환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큐버타이드 요거는 이제 제가 12월 23일 날 작성을 했고 24일 날 나갔는데 30일 날 조건부 12월 30일이죠. 조건부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허가까지는 90 영업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2월에는 설도 있고 그리고 주말도 다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글쎄요 뭐 한 22일 정도 영업일이 있고 또 공휴일 끼고 이러면 뭐 한 20일 정도 평균 20일 정도라고 봤을 때는 5월 달 정도 돼야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속 승인 신속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허가 신청에 대한 결론 도출까지 좀 빨리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챕터의 노바티스 플루빅토 요거 한번 얘기 먼저 한번 가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세계 원톱이다. 음,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일정 비율 환자는 결국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단계로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요 방사선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세를 하고 어, 최종 단계에서 이제 요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방사선 의약품은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 이 전립선 암에 이제 굉장히 많은 PSMA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에 방사선 의약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결합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걸 타깃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루테튬 177이 좀 뭐라 그럴까 붕괴되면서 나오는 방사선 그게 뭐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베타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암세포에 이제 이 루테튬 177을 붙게 만들어 가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방사선에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바티스 그 플루빅토랑 그 뭐냐 퓨처케미든 이제 뭐 저기 셀비온의 포큐보타이드도 뭐가 다르냐? 루테튬 177이라는 이 총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PSMA를 타깃하는 이 유도 미사일 시스템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약이라는 게 이제 뭐 표적 물질이 있고 표적 물질이 이제 PSMA가 되겠죠. 이거에 타깃하는 게 이제 링커랑 루테튬 177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링커가 요 PSMA 얼마나 잘 타깃하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쏘는 총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SMA를 링커가 얼마나 잘 찾느냐. 그리고 그 링커가 이제 그 이 PSMA 표적에 찾아가지고 찾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 전립선암 결국에는 표면에 붙어있는 단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세포막 안에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세포막 안에 이제 이 방사선 이걸 얼마나 잘 집어넣느냐 약물을 잘 집어넣느냐 약물이라고 뭐 하긴 약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을 얼마나 잘 침투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 효능이 갈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총알은 다 똑같습니다. 루테튬 177 베타선을 쓴다고 했을 때 뚫는 게 제가 알기로 조직으로 치면 한 2cm 정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뭐 미친 듯이 막 뭐 온몸을 통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총알은 똑같습니다. 이 총으로 쏘나 저 총으로 쏘나 똑같이 이제 침투하는 건 똑같습니다. 2cm는 중요하지 않아요. 침투하는 건 똑같습니다. 뚫고 들어간 건 다 똑같은데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게끔 밀어넣는 총을 잘 쏘느냐 시스템이 좋으냐 타깃에 정확하게 조준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쉽게 써놨네요. 그래서 PSMA는 정상 조직에도 소량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암에 특히나 많이 좀 발현돼 있는 하나의 물질로 충분히 타깃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약물이라는 게 탈모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DHT, 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중에 모낭세포를 파괴하는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요걸 만드는 어떤 효소와 결합하도록 이제 약물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 효소 자체가 그 탈모 하는 그쪽에만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몸에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물이 딱 그 모낭세포 파괴하는 그 환원 효소에만 딱 붙어갖고 딱 작용하면 부작용이 없는 건데 여기저기 이제 갖다 붙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SMA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조금 있긴 한데 많지 않고 뭐 여기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고 방사성 치료제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생기는 부작용은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보는 거잖아요. 임상 1상을 통해서.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에 대거 몰려 있는데 요거를 이제 표식으로 사용해서 또는 방사성 의약품이 찾아가는 주소로 사용해서 가서 타깃한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치료제는 정맥에 투여하면 혈액을 따라 가지고 전신을 순환한다. 그래서 PSMA가 높은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제가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하고 난 다음에는 베타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박재민 이제 부사장은 루테튬 177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전립선암 환자가 대상이다. 루테튬 177이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루테튬 175도 있어요. 어, 다 같은 동위원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숫자가 있으면 물질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붕괴를 안 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성자 숫자, 양성자 숫자는 똑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갑자기 더 많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내부 구조가 불안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짝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혼자 너무 많아.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내 짝이 없어. 불안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정보회사 가서 찾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국제 결혼을 하든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알파선, 뭐 베타선,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럼 어떤 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죠. 안 작아져. 그렇잖아요. 반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체로 놓고 봤을 때 피부 밖에서 쳐맞느냐 아니면 안에서 이거를 터트리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밖에서는 피부 못 뚫고 들어가겠죠. 어, 뭐 이동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 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투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다 뺏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온 작용을 전신에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우리가 ROS라고 그러잖아요. 활성산소처럼 전부 다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다 뺏겨가지고. 그러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온몸이 다 염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알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몸에 집어넣었을 때는 알파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밖에서 쳐맞는다고 생각하면 알파가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겠죠. 베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제가 알기로 조직으로는 한 2cm, 뭐 알루미늄으로 하면 몇 미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속으로 하면 몇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밖에서 하면 알파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더 위험할 수 있겠죠. 피부를 좀 침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 안에 넣었을 때는 이 이온화 시키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범위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랑 밖에서 맞았을 때랑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베타가 더 위험한데, 소위에서 방사능이 피폭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몸 안에서는 알파보다는 훨씬 더 작용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뭐냐면, 이 몸 뚫고 들어갑니다, 아예. 몸 뚫고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맞는다고 치면, 이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온몸을 다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니까 가장 셀 수 있는 건데, 감마가. 몸 안으로 들어갔을 다고 했을 때는 거의 산화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게 가장 위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쓰는 건 뭐냐? 베타를 쓴다. 아. 그래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치료제로 많이 쓰고요. 뭐 요즘에는 알파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고, 상용화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아까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몸 안에서의 어떤 산화작용, 뭐 이온작용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상 뭐 촬영 같은 거 할 때 투과시켜가지고 촬영할 때 우리 뭐 CT가 이걸로 하나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그렇게 촬영할 때 쓴다. PCT가 이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건데, 여기서 치료제 사용하는 거는 베타선을 쓴다. 그래서 인체에 어, 유해한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는 뭐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답이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들어가는 작용하느냐, 몸 밖에서 피폭되는 상황인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설이 너무 길어 오늘. 큰일 났다. 이거를 대량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플루벡토가 2022년 3월에 FDA 승인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달, 작년 5월, 이게 2024년이 되겠네요. 지금 2026년이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허가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3,5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3년에 1조 5천억, 그 다음에 24년에 2조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거 오탈자입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1조 2천억. 그러면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한 2조 한 5천억 정도 글로벌 매출이 나오는 치료제다. 말기 전립선암 환자에 대해서 이 정도 매출을 보인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얼마입니까? 한 50억 달러까지 2030년에 매출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셀비온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알은 루테튬 177, 똑같은데 요 안에서 이제 이 불안정한 원소가, 동위원소가 요게 붕괴되면서 나오는 베타선을 이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총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링커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친수성 소수성 아시죠? 물과 좀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요런 게 이제 친수성 소수성을 구분 짓는 어떤 단어인데, 물이 기준인 건데, 이 플루빅토와 다르게 셀비온의 포큐버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링커를 친수성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친수성으로 설계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까 정맥을 통해서 넣는다 그랬잖아요. 피가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친수성이란 거는 물과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정맥 주사로 링커와 친수성으로 설계된 링크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 177이 이제 섞여서 몸에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할 경우에 그 중에 일부가 전립선 암의 타깃인 그 PSMA,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엉뚱한 장기에 이제 붙거나 몸에 오래 머물다가 이제 부작용을 유발하는 건데, 이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종양이 딱 결합하고 난 다음에
결합을 해서 효능을 높이는 거고, 결합하지 않은 것들은 신장을 거쳐가지고 빠르게 배출되는. 그럼 지용성으로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용성으로 되면 몸 안에 있는 지방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포막 자체가 지방막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잘 둘러붙는 거예요. 세포막이라고 하면 뭐 모든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세포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긴 게 주로 침샘이나 간이나 골수 이런 데가 지용성 어떤 물질이 붙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고,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좀뭐 거기에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표적 타깃의 축적이 많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링커와 지용성 링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용성 링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라든가 골수 같은 데 붙으니까 골수 억제라든가, 그러니까 골수가 억제되니까 림프구 감소나 백혈구 감소 같은 부작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뭐 다른 데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표적 물질에 많이 붙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 타깃으로 하는 전립선 암의 PSMA 표적, 그 실제로 우리가 타깃하는 그 종양, 암으로 가는 물질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딴 데 다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친수성으로 된 링커가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딴 데도 친수성 만들면 되죠. 그게 기술 차이 아니겠습니까?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그래도 지용성으로 한 거고, 지용성으로 가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어렵지만 많이 돌아가지만 친수성으로 설계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 셀비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비교를 좀 해드리자라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굉장히 위험한 화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차의 어떤 타이어. 그래서 기존의 그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기름으로 된 타이어라서 여기저기 막 진흙이 달라붙고 엉뚱한 동네 가가지고 막 멈추고, 그게 뭐 침샘이나 간이나 뭐 골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멈춘 거고요. 물 성질을 가진 어떤 쉘비온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만 계속 달린 거죠. 고속도로만 계속 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딴 장기에 들러붙지 않고 잘 돌다가 PSMA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이 전달이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위험한 화물이 굉장히 잘 전달되는, 그 목적지가 아니면 그냥 통과되는, 그 못 배달한 거, 배달이 되지 않은 거, 도달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신장으로 다 반납을 해가지고 배출되는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은 높고 부작용은 적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요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은 링커예요, 링커. 그래서 셀비온의 포큐버타이드가 플루빅토보다 좋은 효능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 결과가 요건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ORR이 35.9%로 플루빅토 21.3%를 크게 상회하고요. 자, 부작용에 대한 그 또 안전성에 대한 어떤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SK증권에서 올린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두 개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셀비온의 포큐버타이드인데, 뭐 구강 건조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를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적게 나온 게 이제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38.8%인데, 포큐버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13.2, 수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0명 중에 4명 정도 구강 건조증이 발생한 플루빅토와 달리 포큐버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발생된 거고요. 뭐 혈소판 감소라든가 림프구 감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 차이가 커요. 뭐 특히 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0%와 14.2%, 이것도 좀 큰 차이인 것 같고, 혈소판 감소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뭐 림프구랑 백혈구는 그쵸, 면역이죠. 면역적으로 보신다라면 차이가 좀 수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차이가 친수성으로 설계된 링커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 허가 신청 30일 날, 11월 30일 날 넣었고요.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해서 간 거고, 상반기 안에 허가가 나오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 아까 5,400억은
전체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뭐 1%에서 5%, 1%는 다 할 거고, 무조건 할 거고요. 최대 확산 가능한 범위가 5%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5,400억은 진짜 급여로 갔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값도 더 떨어질 겁니다. 시장 규모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나온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지만 셀비온의 작년 매출이 23억이었거든요. 영업 손실 71억이니까 5% 정도만 해도 250억이잖아요. 회사 체급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10%만 해도 540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도 안 봅니다. 5% 정도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희귀 급여가 안 된 고가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환자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는 뭐 다 나오는 얘기고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MTA 포함해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임상을 이상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뒤에 후속 기사 낸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써냈는데, 중국에서 지금 자국에서 지금 나온 약이 한 3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급여로 플루빅토가 지금 들어가서 약이 한 4개 정도, 토탈 4개 정도 있는 건데, 방사선 니간드라 그러죠. 그 플루빅토 같은 거, 그 치료제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셀비온이 훨씬 더 좀 가격 면에서든 효능 면에서든 부작용 면에서든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임상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은 플러스 알파로도 보셔야 된다. 국내 지금 뭐 조건부 허가와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기술 이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될 거고, 물론 그 국가에서 새로 임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미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답을 미리 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르는 그런 수준의 어떤 임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정돼 있던 어떤 그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수령을 할 거고, 어, 뭐 회사에서는 급여 전이라도 시장 수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숫자는 아마 제가 말한 정도 수준, 54억에서 250억 정도 사이에서 될 겁니다. 나중에 임상 3상 마치고 급여되기 전까지는 요거를 국내에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걸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요게 다냐? 그건 아니라 이 이상까지 끝났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까지 받는다라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치료제를 팔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치료제만 단순히 뭐 어떤 글로벌 다국적 빅파마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판권을 쪼개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느낌. 여튼 여러분들, 저기 셀비온과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진희 기자가 담당이잖아요.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는 다 해드렸고,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지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유진희 기자입니다. 아니 뭐 같은 소속인데 소속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투샷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 유튜브 초반에 같이 많이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지왕 기자가 이렇게 유튜브를 사실상 이끌어왔죠. 아니 뭐 내부 사정까지는 뭐 이야기할 건 없고, 본인의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 의지가. 살도 찌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아니 뭐 않았습니다. 저도 뭐 그래도 여기는 키라도 크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핵심만 얘기해줘야 돼. 이렇게 잔소리 해봐야 어차피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시죠. 제가 셀비움 기사를 예, 올렸는데 예. 진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유진희 기자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 기자한테 물어보겠다, 또는 유 기자하고 한번 연결해서 셀비온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전달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니까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 회의실에서 라이브로 한번 라이브 형식으로 라이브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요. 셀비온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머크하고 병용 임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병용 임상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기사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언제 결정된 거예요? 이제 임상 이상 이게 중간 결과 나온 다음에 그 머크와 협력 얘기도 이제 본격화되고 계약과 그다음에 실제 임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차례로 공개가 됐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잘 찍지 않다가 이번에 찍게 된 게 이제 확실한 기업들을 소개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방송까지 하면서 정말 소개하고 싶다 이런 회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셀비오는 방사성 전립선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죠. 이게 국내에서 처음 상용화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그 연동돼서 이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잖아요. 머크와 그 병용도 좀 더 가시화되고 거기서 성과가 더 시너지가 날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임상 결과 이후에 이제 머크하고 협력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중간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중간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2014년 말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 지난해 초에 제가 기사도 썼는데 그 당시에 머크와 이제 협력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기사도 썼었죠. 정리를 좀 하자면 작년 12월에 그 셀비온이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내놨고 중간 결과가 이미 이제 잘 나오면서 머크하고 이제 좀 병용 임상 협력에 대한 얘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유 기자가 지난해 3월 정도에 단독으로 이제 머크하고 협력 강화한다. 그 병용 임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하나씩 가볼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셀비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막 해버리면 예. 결국에는 뭐 재탕 삼탕이 되는 거고 쌀로 밥 짓는 얘기가 될 것이고 투자자 요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 준비하신 거예요? 셀비온 투자자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 5가지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향후 이제 셀비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 5가지 질문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거 상당수가 회사에서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신뢰를 가지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예상 질문 10가지인 거고 이 답을 혼자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하면 자칫하다가는 잘못된 내용이 나갈 수 있고 뇌피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받아왔다.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비언 전문가인 유진희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영광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크 병용 임상에 대한 단독 기사 작년 3월에 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왜냐면 그게 프로토콜, 준비하는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임상한다 오늘부터 시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단계냐면 이제 환자를 모집하는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럼 뭐 1년이면 환자 모집 임상 허가부터 해가지고 환자 모집까지 이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 짧은 거야 온 거고 다만 이제 예상보다 이제 뭐 다소 뭐 한두 달 뭐 정도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3월부터 첫 환자 투여학을 시작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아니 근데 병영 임상인데 자 머크는 회사 이름이잖아요. 예, 예. 무슨 약하고 지금 병영 임상 하는 거예요? 머크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죠. 이게 대부분 암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전립선암이에요. 그 음, 전립선암에서도 얘네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다른 데는 그 시장률 대부분 키트루다를 통해서 암 시장에서 아주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립선 부분은 완전 이렇게 그 뒷전인 거죠. 그래서 노바티스가 전립선암 부에서 오히려 머크보다 더 힘을 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부연을 좀 해드리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매출 1등인 약인 예,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지금 뭐 한 4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예, 다 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키트루다의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의 암정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특정 암정, 특히 전립선 암에서는 이게 효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병용해가지고 키트루다의 효능을 좀 극대화해 보겠다. 예.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부연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뭐 그 전립선에 왜 이게 효능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 그 자체가 좀 지용성으로 돼 있어요. 기름막으로 막 돼 있다 보니까
이 약물이 잘 못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약물 잘 못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거기 혈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전립선 암 말고 전립선 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약을 넣어도 잘 안 되고 뭐 항생제 일부가 이제 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주 극소량 아니면 잘 못 들어가는, 그것마저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항암제도 많고 많잖아요. 면역 항암제도 많고. 근데 왜 하필 그 머크의 키트로다하고 함께 이게 병용 임상을 하는지. 일단 궁합이 잘 맞아요. 제가 앞서서 이제 뭐 기사 참고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3월에 이제 단독 기사를 썼는데 왜 두 회사가 뭉쳤는지. 일단은 이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머크가 먼저 사전 임상을 해봐요. 이거를 사람한테 여, 찔러봅니까? 예, 아니면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이었나? 그건 제가 세포 실험? 정확하게 이제 기억 못하는데 그게 연구 음, 자료가 나와 있고 음, 그걸 제가 이제 인용했으면 얘네가 이걸 먼저 해보고 아 이거 지금 셀병 거로 가면 이제 효과가 있겠는데 이걸 먼저 안 음,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 있고 그게 근데 거기서 뭘 밝혀냈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게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전립선암 자체는 면역 세포가 거의 없는 이게 차암 암으로 이게 분류돼요. 근데 키트루다는 이 부분에서 잘 힘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셀비온의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의약품이 이제 암세포를 먼저 공격해서 뜨거운 암으로 바꿔놓으면 키트루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효가 음,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음.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셀비온이 이제 방어막을 깨고 머크가 이제 결정타를 때리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전립선 안자체가 예, 방어막을 꽁꽁 두르고 있어가지고 예, 약물을 넣었을 때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콜드 튜머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그 방사선 치료제로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방어막을 다 벗겨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없는 예, 아주 약해진 상태에서 키트로다가 들어가서 진짜 암을 공격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건데 저그 보통 이제 이게 뭐 키투르다 병용 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임상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연구자 임상도 있고 뭐 그것만 해도 뭐 제가 알기로 병용 임상만 1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연구자 임상이에요. 상업화 임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셀비온의 이제 포큐보타이드랑 키투르다의 머크의 키투르다가 같이 한다라는 거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뭐 연구자 임상이든 세포 실험이든 뭐 동물 실험이든 어느 정도 이제 그 콜라보하는 그 두 약에 대한 효능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건 좀 의외의 질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의 렉나자 성공 사례와 자꾸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 요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전략적인 면이죠.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건 약 간의 관계가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 렉네자가 언급이 되는 거는 두 회사 간 시너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일단 렉네자도 우리나라 신약이 지금 30몇 개가 나왔지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해서 잘 팔리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 사실 우리가 국내 제약사가 대부분 국내에서 이름이 유명하지 해외에서 막 신뢰도가 있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랑 협업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지 해외에서 그 같이 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팔리게 되는 거죠. 렉나다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 뭐 기술 수출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임상이 쌓이고 하면서 되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그 지금 머크와 셀비온의 협력도 그 마찬가지 정치적 관계가 일단 맞물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머크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자기 여러 가지 진짜 암의 왕인데 키투르다가 지금 전립선을 정복을 못해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성공하게 될 경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이게 수익적인 면에서 이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셀비온 입장에서는 더큰 비슷한 이제 이득이겠지만 셀비온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머크랑 진행하는 임상은 그 환자 범위가 저국증이 늘어나는 거죠. 음,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하는 거는 3차 치료제인 거고 네네. 머커하는 거는 2차 치료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환자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뭐 기존에 뭐 음, 1조가 치면 만약에 기술 수술을 한다고 치면 상용 범위가 넓어지면 2조 가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음, 가치가 약품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의미가 있고 또 계약 자체도 이게 독점 계약이 아니에요. 뭐 그냥 독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 뭐 알테온제나 이런 것처럼 여러 기업과 개별 계약을 또 맺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을 할 때.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머크와 이 임상 결과나든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라면 결국에는 이 질문 자체가 유한양의 렉나자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머크라는 또는 키투르다라는 어떤 그 어, 약물과 병용을 했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것 같고, 그다음에 치료제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차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키투르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서 3차라면 화학암제 쓰고 뭐 그다음도 다른 화학암제나 또 병용 쓰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재발했을 때뭐 키투르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2차로 간다는 거는 화학암제 한 명 쓰고 다시 재발하면 이제 그다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적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뭐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 여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 관점에서 환자 30명이 다 모여야 임상을 시작하는 건가요? 라는 예. 질문이 왔어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야 저도 뭐 일반 기자지만 여기 박사님께서 이런 좀 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제 모은 질문인데 중요한 거는 이 진행 과정이 빨리빨리 공개돼야지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 회사의 가치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투자자 예, 그래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결론은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환자 투약이 시작되면 개별적으로 환자의 당연히 치료가 이루어지고 중간중간 이제 그 이걸 따로 모아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결과를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임상을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 2년, 3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 한 번, 올해 연말에 한 번이 아니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계속 꾸준히 치료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변동성이 그쯤에 있다는 거를 일단은 투자자들이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모든 임상이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이제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되는 것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데이터를 다 컷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서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병용 임상뿐만 아니라 이 키트로다하고 뭐 포큐버타이드 병용 임상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이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당장 3월부터라면 다음 달이거든요. 근데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중간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게 이 2A인가요? 임상 2A상인가요? 이상이라고 하기 일상입니다. 일상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아, 2차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일단 그 일상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분해 이상으로.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키트로다와 포큐버타이드 각각의 안전성은 검증이 됐지만 두 예, 개를 동시에 넣었을 때 예, 안전성은 이거 아직 확인. 병용이기 때문에 예, 근데 효능까지 같이 보는, 예, 예. 이게 일반 환자가 아니라 전립선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긴 하는데 저기 뭐냐 효능까지 같이 보는 그 임상 1상이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요거 30명 확인되면 바로 넘어가겠네요. 다음 단계로. 네, 그렇죠. 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초적인 음, 단계인 거죠. 이게 네. 확인이 되면 뭐 기술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본격적으로 실제 이 상용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상용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임상에 나섰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이 영상 보시면서 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셀비움 영상 뜨면서 병영 임상 1상하는지 2상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질문을 던지냐고 저한테 욕을 엄청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분은 이렇게 담당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셀비언을 주로 쓰고 이제 지환 기자는 지금 그 저희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환 기자가 시장에 상향 영향력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큰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지금 회사를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이거 병영임상 기사를 안 쓰다 보니까 팔로우이 좀 덜 돼 있는 상태. 사실 오늘도 준비가 좀 저는 뭐 저보다는 유 기자가 준비를 다 해왔고 저는 방송 준비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져도 뭐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임상 결과, 그러니까 아까 중간 결과는 뭐 아까 올해 말이라고 슬쩍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임상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상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고가 나오고 내년 말이나 이렇게 이듬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중간 결과에서 이미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 포인트가 중간 결과 발표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숫자는 적어도 일단은 일상 자체의 어떤 안전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효능도 같이 보겠지만 중간 결과에서 뭐 효능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에 대한 내용인데 경향성이라는 게 사실 뚜렷하거든요. 숫자가 뭐 많고 네. 적고 간에 뭐 문제가 되는 약은 10명만 넣어봐도 알아요. 사실은 찔러보면 바로 압니다. 그, 그렇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크도 이미 이제 앞선 연구자 임상이 통해서 이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이제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음, 그럼 이거 이제 확인이 되면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겠죠. 기술을 음. 이전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드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좀 곧 시작한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에는 중간 결과 정도는 최소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모수는 적지만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그리고 효능도 한번 같이 엿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예. 질문 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질문은 좀 이 제기사 저도 요 최근 관련해 요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좀 잘 파악이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모르는 답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거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기업과의 어떤 기술 수출 협상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진행돼도 왜냐면 기술 수출이라는 그 작업이 어느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냐면 다 된 것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다고 되기도 이런 것들 음,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회사도 어려워. 이건 공시사항이라 뭐 그걸 공개하기도 없고 이건 사실은 이건 제가 추정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지환 기자가 먼저 이 중국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일단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논의 단계에 있는데 그게 언제 될 거다. 이거를 저도 못 얘기하죠. 왜 공시사항이고 저도 잘 모르는 거 사실은. 명확한 답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됐거나 지금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걸 글로벌 시장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지광 기자 기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고 몸값이 더 높아졌고 지금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은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그게 이르다. 음, 예. 아직은 늦다. 근데 여기 좀 그 답변 준비해 오신 거대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요거 해주면 안 되나? NDA하고 실사? 오가는 왜냐면 내가 기사 쓴 거는 구체적인 제안만 오고 있다고 썼거든. 그렇죠. 이거 자체도 NDA도 사실 리팩트야. 내가 예. 봤을 때. 그래서 예.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답을 한번 다시 해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다시 할게. 질문할게. 예. 한 템포 쉬고 들어와. 난 질문 아까 걸 쓸 거라서. 알았어. 바로 들어오면 물리니까. 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일단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죠. 이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비밀 유지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뭐 현재까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비밀 유지 계약서 NDA라고 하죠. 이게 그것과 그 다음에 실사 등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이상 데이터가 일단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이 되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NDA 비밀 유지 계약 정도 됐다라는 거는 뭐 이제 물질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서 자기네들 실험실에서도 한번 재현해보고 뭐 이런 단계로 제가 봤을 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 아니면 그 단계 직전의 단계던가 자료를 좀 공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대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구체적인 파트너가 있긴 하다. 그게 좀 있는 것 근데 같고.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자세히 하면 회사도 곤란하고 다 곤란하니까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 자체가 이제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좋은 어떤 협상 위치에서 하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품목어가 예, 신청했잖아요. 예, 그게 유진희 기자 그때 휴가여서 그 보도자를 제가 쳤어요. 날짜를 기억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예, 예. 그날 식약처 조건부 품목어가 신청 넣었는데 자,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지금은 일단 여기는 늦어도 3분기 전에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분기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거든요. 저는 이게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일로 제가 알기로는 90 영업일인가요? 예. 그러면 뭐 주말 빼고 하면 저는 한 5월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보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중간에 이제 뭐 음, 데이터 수정하고 뭐 이러저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답해서 아니 2분기에 나온다고 해 여기서 말씀드렸다가 더 늦어지면 그게 더 곤란한 일이 되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저도 일단 답변을 달라고 할 때 보수적으로 달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기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0일이니까 뭐 5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품목허가 신청 넣으면 중간에 보안 요구가 한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뭐 동물 실험 같은 것도 한번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한 번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까지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3분기, 올이죠. 올 3분기라고 이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그 기사 썼던 내용과 저번 유튜브에서 말했던 것과 유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허가 조건 허가 시기를 좀 가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 여덟 개보다 더 드린 것 같은데 대보상 여덟 번째라서 예, 예, 여덟 번 임상 이상 허가 받는데 자 임상 3상 그러니까 조건 부허가를 얘기하는 거죠. 3상은 안 합니까? 항상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출하고 하려면 이제 3상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큰 로드맵이 정해졌어요. 이미 상반기 내에 일단은 임상 신청하고 본임상에 이제 들어갈 계획인데 그래서 뭐 70, 근데 일단 이상에서 71명에서 이제 좀 괜찮은 데이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3상 자체도 이변이 없으면 뭐 안정적인 데이터 나올 거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상은 근데 그 직접 합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직접 그 임상을 예, 진행하고 예, 예. 직접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HK 이노인의 그 K캡 있잖아요. 예, 예. 국내에서 허가받고 난 다음에 국내 허가가 통용되는 수많은 국가에 쫙 뿌리고 그다음에 허가가 좀 어려운 것은 파트너와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파트너 통해 가지고 또 임상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공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셀비온이 약간 제2의 어떤 K캡, HK 이노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떻게 됐거나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내놓기에 앞서서 글로벌 뭐 제약사와 협업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됐다는 거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어요. 사실은 이 셀리온 자체가 그 오랜 역사를 가진 1세대 바이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업이 이제 성과를 내는 거니까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에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는 진짜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효능도 그렇고 그 부작용적인 측면,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 학회 아스코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스코 두 번 갔다 왔어요. 시카고에서 하는 거 두 번 갔다 왔는데 어, 이게 AA 우리가 뭐 유럽 종양학회도 이야기하고 AACR 미국의 이제 뭐 저기 암학회 있죠. 암연구학회 AACR도 있고 아스코도 있고 쭉 이야기하는데 아스코가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 아스코는 사람한테 찔러본 결과만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ACR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런 치료제들이 많은데 아스코는 동물 실험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한테 결국에는 나온 효능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짜다. 그렇게 좀 어,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이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5월 학회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큰 전환점이 되겠죠. 왜냐면 이 자리에서 이제 암 환자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 그다음에 암이 더 커지지 않고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 이제 그런 것들을 플루빅도죠. 이제 경쟁 약품이 되는데 그런 걸 뛰어넘는 독보적 데이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공개할 것 같아요. 이제 차후 이제 그런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이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제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까지 발표가 되면 그 경쟁자들 붙고 이제 몸값이 높아지면 이제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수출이 실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OS,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예, 예. 얼마나 이 약을 투여받았을 때 오래 살 수 있는지. 이게 사실상 말기 전립선 암 환자거든요. 이미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뭐 의학적인 용어니까 거세돼 있고 뭐 어떤 약물에도 듣지 않는 저항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립선 암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치료가 안 되고 뭐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OS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OS가 한 달, 두 달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치료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또 삶을 정리하는 입장, 개인적인 어떤 삶의 입장에서 봤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의미가 큰데 아스코에서 만약에 기존 치료제보다 뭐 OS가 한두 달 늘었다. 박수 엄청 크게 칩니다. 이거 엄청난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고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쭉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PFS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환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독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상용화 되면 결국 우리 돈이잖아요. 어느 정도 셀비온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일단은 그 첫 해 매출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따져서 이제 뭐 이듬해 올해는 뭐 이제 나오는 시기하고 좀 몇 개월 못 파니까 내년쯤 되면
기본 2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이제 뭐 기술 수출도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암 시장이 되게 빠르게 커지는 시장이고 특히 남성한테는 그 2위인가요? 이 암 발병률이 2위인가 1위인가 국가별로 봤을 때 뭐 1등한 데도 있고 예, 2등한 데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030년에 40조 시장을 클 거예요. 아, 만약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 로열티 뭐 이런 거 적어도 1조 이상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기술 수출 자체가. 그럼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더하면 뭐 그 숫자 단위가 뭐 천억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다만 이거는 우리가 모든 게 이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년에 얼마를 벌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만 해도 200원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기업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첫 해에 그 200억 매출하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신약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시장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자리에 잡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유리한 점을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 약품 대비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200억 정도 200억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하자라면 셀비온의 그 포큐브타이드가 2,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3,500만 원이거든요. 국내 가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거고 셀비온 작년 매출이 한 30억 정도였거든요. 음. 또 조건 부하가 받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200억 정도 매출이 국내에서 조건 부하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또 기술 수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적인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확정은 아닙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워크 쪽에 또 이게 또 병용이 되기 때문에 뭐 또 하나의 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그 세계 전립선암 그 치료제 시장 규모가 40조 원인데 여기서 한 부분 한 포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쉽죠. 뭔가 좀 더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이런 방송에 연습이 잘 돼 있다면 좀 더 잘 소개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들 어떤 회사는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 회사가 도대체 음, 어떻게 성장하지? 음, 근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 따지면 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거 예측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셀비온의 경우 만약 지금까지 나온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근데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요. 이렇게 이 공개한 게 정말 50% 확률로 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한 70% 정도의 성공 확률로 이 모든 로드맵을 짠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수차적으로 아까 했잖아요. 뭐 아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상용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먹과 임상 발표나 쭉 꾸준히 오는 호재 그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큰 호재들이거든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셀비온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만약 네네. 똑같이 이제 신약을 개발을 앞둔 회사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 뭐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 리스크도 적고 상대적으로 왜냐면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이제 지켜봐 주시고 제가 좀 더 이런 좀 말씀드리는 거를 확정하는 소식들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을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해주셨는데 셀비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진이 기자 기사만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좀 성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튜브 행사 한번 갈까요? 아, 유진이 이름으로 행사 한번 갈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코드를 하나 개설을 할게요. 할인 코드를 하나 개설을 하고 요 만약에 많이 가입을 하시면 셀비온 기사 더 열심히 쓰실 건가요? 뭐 저희 아예 안 해도 잘 열심히 써야죠. 이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없지만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이 코드로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파미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유진이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할인이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모이면 유진 기자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셀비온 기사를 더 열심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비온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진이 기자를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 답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좀 짧아서 글로 제가 답하겠습니다. 종종 모실 거예요. 네, 오, 네, 인사하시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이 기자 모시고 저기 셀비온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